자, 그 다음에 앞에 이런 배경을요, 소득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전제로 해가지고 봐주세요. 자, 그러면서 경제 생태계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비유하듯이 연못에 고여있는 물과 같은 거예요. 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지. 일자리도 불안하고, 노후도 불안하고, 다 불안하죠. 다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테크에 올인하지요. 재테크에.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 중심의 재테크. 그렇죠? 이걸 부추겨 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자신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였던 거예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거였죠. 제가 통계 분석을 했다 했잖아요. 지난 30년 동안에 분기별 데이터, 30년이면요 120개 데이터입니다. 가계부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가계소비가 2.4%포인트가 감소하더라고. 가계소비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내수가 위축되는 걸 의미하니까 성장률이 떨어지죠. 즉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성장이라는 것은 소득의 증가율이니까는 경제 주체들의 평균 가계소득 비중이,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가계소득 비중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가 불안해가지고, 불안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에다가 막 끌어들였는데, 그 결과가 가계들의, 그러니까 소득을 줄이는 걸로 이렇게 작동을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독일 같은 데서 이게 있었던 일인데, 오래전에 연금을 내잖아요. 연금을요, 직장인들이요. 연금을 가지고 연금들은 뭐냐면 수익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수익률을 높이려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 연금 펀드를 투자하는 곳에 대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요? 단기간 내에 더군다나 수익률을 높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예요? 구조조정이잖아요. 구조조정이요. 네? 그래, 노동자들 퇴직연금을 높여주기 위해서 연금이, 그러니까는 기업의 수익률을, 투자한 기업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단기적으로 구조조정이거든요. 네? 구조조정. 근데 그 구조조정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어가잖아요. 자기들의 미래소득을 만들어준다고 한 것이, 자기들의 미래소득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기의 현재 소득을, 그러니까는 기반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독일의 노동조합이 연금 투자를 제한을 간 거예요. 자기들 일자리를 위협하는 데는 투자 못하게. 예? 이걸 뒤늦게 깨닫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봐보세요.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면서 국민들이 왜 가계부채를 이렇게 증가시켰습니까? 예? 미래가 불안하니까는 자산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걸로 유혹한 거잖아요. 이 부동산 카르텔들이.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가계소득 기반을 붕괴시켜버린 거야. 가계소득 기반을. 예? 자기 자해행위지.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거를 인식을 못해요. 이걸 인식 못해. 이 부동산 카르텔이 그러니까는 가게를 먹잇감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부를 그러니까 축적하기 위해서 누가 건설회사하고 재벌자본하고 금융자본이 가게를, 그러니까는 이 부채 저기다가 늪에다가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가계의 소득과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구조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계소득이 줄어들면요, 자영업이 타격을 보잖아요. 자영업이.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영업이 비중이 큰 것도 왜 그럽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야.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일자리가 많으면은 굳이 자영업 많은 사람들이 안 하죠. 예? 자영업의 상대소득 격차가, 이게 자영업이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2022년도에 자영업자 1인당 소득이, 연소득이 1763만원. 1763만원이면요, 월 수입이 150만원이 안 되는 거예요.
명목소득입니다, 이거. 명목소득이요. 세금 전에 명목소득이요. 예?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계층, 5단계 계층이 있다 그랬잖아요. 5가지 부류에. 거기서 가장 밑에가 자영업이라 했잖아요. 예?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이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의 무덤이 된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래서 된 거야. 이거를 국민들이 외면을 하면요, 이 구조를 외면을 하면은 출구가 안 만들어져요. 대한민국 최악의 소득 격차, 임금 격차가 생기니까 결혼율을 떨어뜨리잖아요. 결혼율 떨어뜨리니까 출산율을 떨어뜨리잖아요. 예? 출산율 떨어뜨리잖아. 가계부채 10%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출산율 0.16명씩 줄어들어 왔더라니까요. 예? 이게 다 관련돼 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요. 제가 앞에서 미리 얘기했듯이.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지난 20년 동안에 가계부채가 10%가 증가할 때 전국입니다. 이거 수도권만 여러분들은 일본은 수도권만 잠깐만 신경 쓰는 사람인데 얘는 가계부채는 전국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가계부채 10%가 증가할 때요. 전국 주택가격이 5%가 증가했더라고. 거의 2분의 1배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2002년부터 2022년까지요. 가계부채가 연 7.2%로 속도로 증가했어요. 연 7.2%. 전국 주택가격은 반이니까 3.6%로 증가한 거죠. 3.6%로 연 평균이요. 예? 근데 22년 2분기 이게 윤석열 정권 출범 때잖아요. 윤석열 정권 출범 때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이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요. 가계부채 증가율이 연 0.3%로. 그러다 보니까 전국 주택가격이 연 1.2%씩 감소한 거야. 그래서 저기 그림에 보게 되면은 오른쪽 끝에 그린 색깔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게 감소로 이 주황색이 주택 가격인데 가격 흐름인데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거야. 예? 떨어진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에서 가계부채가 주택가격을 견인하는 데 속에서 핵심적인 요인인 건 다들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잖아요. 이건 경제 통계를 제가 안 보여드려도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럼 가계부채가 이게 왜 뚝 떨어졌냐 이거야. 왜 뚝 떨어졌냐 이거죠. 왜 뚝 떨어졌냐 이거야. 예? 22년 2분기 이후에 뚝 떨어져요. 가계부채 증가율이. 자, 그 다음에요. 통계들 좀 봅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2천만 명 됩니다. 1983만 명. 1983만 명이 가계부채를 갖고 있어요. 거의 2천만 명 가깝죠. 1인당 대출하고 주택가격도 보게 되면 거의 같이 움직여요. 예?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가계대출이 증가할 때하고 하락할 때하고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걸 여러분들 잘 주목하셔야 돼요. 예? 가계대출이 증가할 때는 주택가격 증가가 그렇게 증가는 하는데 그 증가 속도가 하락할 때보다 더 증가 속도가 낮더라 이거예요. 낮더라 이거야. 자, 이게 우리나라가 뭐냐면 2022년 2분기 때 이것도 정점을 찍습니다. 1인당 대출액이 얼마로 대출이냐면 9,410만 원으로요. 여기 파란색이 하늘색으로 된 수치가 그게 1인당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1인당 그러니까 대출액인데 한 9,410만 원을 정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꺾이기 시작해요. 조금씩이요. 꺾이기 시작해.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2018년 1분기 우리가 흔히 말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택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바로 직전인 저건데 2018년 1분기 초기에 한 8,080만 원, 8천만 원대였었어요. 근데 이게 9,400만 원까지 쫙 증가합니다. 9,400만 원까지요. 그러다가 꺾이기 시작한 거야. 예? 꺾이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주택가격도 그러니까는 꺾이는 데 영향을 미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가계대출 중과 때하고 하락 때하고 예? 이게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영향을 안 미치더라 이거예요. 꺾일 때 더 빠르게 영향을 미친다. 이 하락폭이 커지더라 이거예요. 속도가 빠르다 이거예요. 증가 때보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쓸 거는 전부 전국 주택 모든 주택을 다 포함한 거고 아파트하고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파트 선호 문화가 있으니까는 아파트하고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추세가 나와요. 아파트가 단지 뭐냐면은 상승 속도가 증가율이 더 높아요. 당연하겠죠. 아파트 선호도가 높으니까. 네? 선호도가 높으니까. 아까 전국 주택 평균은 연 3.6%인데 아파트 가격은 연 4.5%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락폭도 더 빨라요. 더 커요. 하락폭도. 꺾일 때는 더 커요. 당연한 거죠, 이건요.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예요? 굉장히 뭐냐면은 자산시장은 그런 게 있거든요. 자산시장은 뭐냐면은 올라갈 때는 과잉 붐이 일어나죠. 이 붐이 막 일어나면서, 예? 그러잖아요.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또 이게 적정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산시장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요. 자산시장의 특성. 예? 올라갈 때 더 그냥 크게 오르고 떨어질 때 더 크게 떨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아파트가 더 진폭은 크죠. 진폭은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는 일반 가계부채하고 되게 생계형 가계부채하고 주택담보대출하고 나눠서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하고만 또 봤어요. 봤더니만은 주택담보대출하고 전국 주택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예? 비슷하게 나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연 7.5% 증가했어.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2022년 2분기 이후에 주택가격이 떨어질 때도 주택담보대출은 연 3.7%로 그 이전보다는 한 반토막 났지만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이요. 예? 그런데 주택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이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한 반토막 났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요. 7.5%에서 3.7%로요. 예? 이 3.7%의 2022년 2분기 이후에 여기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게 바로 뭐냐? 정책주택금융이죠. 정책주택금융. 가게는 더 이상 대출을 못 늘리는데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원해줘가지고 이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끌어들인 거잖아요. 끌어들인 거잖아.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단 통계들 다 봐보세요. 주택담보대출과 전국 아파트 가격도 비싼데 아파트 가격이 더 이제 크다는 거, 이 차이가 있는 것 뿐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해 봤어요. 지금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2022년 2분기 이후에. 이게 장기, 20년 장기 추세선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가계부채가 더 증가를 했어야 되느냐? 지금보다도 167조 원이 더 증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167조 원. 지금보다도 167조 원이 더 증가를 했어야지만이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이렇게 지금처럼 하락하는 걸 막을 수가 있었을 거라 이겁니다. 예? 주택 시장에 그러니까 돈이 막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67조 원을 더 투입을 더 하게 되면요.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01.5%거든요. 이걸 좀 조금 줄였다고 해가지고 한 105%대까지 갔던 걸 좀 줄였다고 해가지고 낙저기 가는데 167조 원을 더 투입하게 되면요. GDP 대비 109%가 됩니다. 109%.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주택가격 유지하려면은 소득 대비, GDP는 대표적인 소득 지표잖아요. 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계속해서 증가시켜야 돼. 계속 증가시켜야 돼. 지난 그러니까 한 2022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 하락을 막았다라면은 이게 물론 가정인 거지만은 막았다라면 GDP 대비 109%까지 증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지속 불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추락하는 걸 붕괴되는 걸 막으려면은 계속해서 국민이 돈 빌려가지고 부동산 시장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야. 이게 말이 되는 구조냐고, 이게요. 말이 되는 구조냐고. 자, 그러면 이게 왜 2022년 2분기부터 꺾였느냐?
2022년 2분기부터 2분기 이후부터 꺾여 있는 얘기. 2022년 2분기면 여러분 어떨 때입니까요?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세요? 하반기부터 당시에 그러니까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 특수부 출신 검사가 금감원장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친구가 6월 말에 금융회사들 PF 대출 사업 조사한다고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7월 초에 발표를 했죠.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했었어요. 아무 문제 없다. 저는 다 이거 추정하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다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시겠지만은. 예? 특수부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다 앉히니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9월 달에 김진태 사태가 터졌잖아. 예? 그러고 나서 신용위기로 발전하고 그랬잖아요. 2022년이 하반기 때 그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예? 2022년 하반기 때. 그런 때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소위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런 상황이었었고, 금리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문제는 뭡니까요? 앞에서 제가 국세청 소득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린 이유가 뭐예요? 가계소득이 크게 감소한 거야. 예? 2022년부터 크게 감소한 거야. 워낙 취약한 데다가 가계소득이 감소한 거야. 그러니까는 가계가 그 줄어든 소득을 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야. 소득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면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소득이 증가하면 이자 비용이 좀 증가해도. 근데 소득은 거꾸로 감소하는데 2022년부터 소득이 꺾인 거야.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요. 꺾인 거예요. 자, 꺾이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자율도 올라갔지. 네? 이자율도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 하나 요인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러니까는 이제 대충 부동산에 그러니까 뛰어든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뛰어든 상황에 있었죠. 자, 이거 봐보세요. 가계부채하고 성장률의 격차가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때 2021년 4분기 때부터 꺾이기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꺾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2021년 4분기부터 꺾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년 동안에는 가계부채가 성장률보다 2.7%포인트 더 컸어요. 네? 성장률보다 가계부채가 2.7%포인트 컸다고요. 근데 이게 2021년 이제 그러니까 가을 때부터 3분기 때부터 뚝 떨어져가지고 0.7로 떨어졌다가 0.2로 떨어지고 2022년이 열리면서 마이너스 행진이 됩니다. 마이너스 행진이 돼.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성장률보다도 그러니까는 더 낮아져요. 증가율이. 가계부채 증가율이. 예? 그러니까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부채 증가율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자, 성장률이라는 건 소득 증가율입니다. 소득 증가율보다 부채 증가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냐고요. 평균적으로 볼 때. 예? 그 우리가 소득이 다 소득이 아니잖아요. 가처분 소득이잖아요. 쓸 수 있는 소득이요. 이자도 빼고 세금도 빼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제외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여유가 없어진 거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 가지고 봤어요.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하고 가계 대출 앞에 부분은요, 사실 한나라 전체의 가계 대출을 할 때는 비영리 그러니까는 이 민간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그걸 기업에다 포함시킬 수 없다 보니까요. 예? 한국은 자금순환 통계에서 이제 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가계들만의 대출액이 있죠. 가계 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가처분 소득 간의 격차를 보니까는 이것도 증가율입니다. 격차를 보니까는 이거 딱 봐보세요. 2021년 3분기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막 급등을 할 때잖아요. 급등할 때였던 거야. 예? 그러니까 2021년 8월 달부터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한국은행이요. 근데 4분기 때도
4분기, 3분기 말 4분기 때도 그 이전 20년 평균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다고요. 격차가. 즉, 가계의 그러니까 이 가계의 부채 증가율이 가계의 처분 가능성 증가율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막 그냥 뛰어든 거죠. 막 뛰어든 거잖아. 2021년 말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나타나져요. 가처분 소득보다 5.8%, 4.2%로 과거 20년보다 2배 가깝게, 그러니까 2배 이상 혹은 2배 가깝게 증가를 했었어요. 2021년 말에 마지막 불을 태운 거야. 마지막 불을 태운 거예요. 그러다가 2022년도부터 확 꺾입니다. 꺾여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냥 마이너스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요. 네? 마이너스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득 증가, 과거 장기간 20년 기간 동안에 큰 추세가 바뀐 거예요. 가계의 소득보다도 가계 신용 증가율이 확 꺾인 거예요. 떨어져 버린 거야. 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자, 그 다음에 부채 증가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소득이 증가하면 더 많이 부채를 동원할 수 있죠. 또 돈이 많이 풀리면은,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면 또 갈 수 있잖아요. 파란색이 부채 증가율이고요. 주황색깔 막대 기둥이 성장률이고, 이건 경상성장률이라는 것은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부채도 다 물가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니까요. 그 다음에 빨간 선은 통화량 증가율입니다. 빨간 선은 통화량 증가율인 거야. 근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파란색하고 주황색 막대기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봐 보세요. 들여다보면은 언제부터 바뀝니까? 2021년 말, 2021년 4분기까지는 파란색 막대기가 주황색 막대기보다 더 높죠. 파란색 막대기가 뭐예요? 부채 증가율. 주황색 막대기가 성장률 막대기죠. 그러고 나서 역전돼 버리죠. 역전돼 버려. 네? 역전돼 버리죠. 대개 가요.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더 높지요. 부채 증가율보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통화량 증가율도 뚝 떨어지죠. 확 꺾이죠. 통화량 증가율도요. 그렇죠? 통화량 증가율도 확 꺾이잖아요. 급격하게 꺾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확 바뀐 거예요. 환경이요. 바뀐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파란색 막대기가 뭐냐면은 부채 증가로서 GDP 증가율의 격차입니다. 격차예요. 그 다음에 주황색 선은 뭐냐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에요. 주택가격 상승률. 대체적으로 물론 후행하는 것도 있지만은 2021년 말에 마지막 불이 타니까는 주황색 선이 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확 꺾이죠. 그냥 급격하게 꺾이잖아요. 2021년 말, 2022년 초 전후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꺾이잖아요. 예? 주택가격 상승률이 확 꺾이죠. 예? 꺾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해 경험했었던 이게 상황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정책주택금융이 2023년도에 동원되잖아요. 여러분 작년 1월 달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작년 1월 달에 나왔던 겁니다. 작년 1월 달에요. 그렇죠? 그래서 1월 29일부터 시행을 했죠. 그래서 1년간 운영을 했죠. 그래서 올해 1월 29일 날 마감을 했어요. 마감을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그걸 뒤이어서 시작한 게 신생아 특례론이잖아요. 신생아 특례론이요. 이건 바로 뭐예요? 정부가 안 거야. 정부가 안 거예요. 22년 말에 이제 이게 주택시장에 찬바람이 확 부니까 꺾이니까는 정부가 구원투수로 들어간 거잖아요. 구원투수로. 특례 보금자리론에 총 신청 금액이 43조 4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43조 4천억 원 정도. 예? 근데 이 중에서 신규 주택 구입이 한 28조 4천억 원으로 28조 4천억 원이니까 거의 70% 가깝게가 신규 주택 구입에 투입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주택시장을 부양하는데 일정하게 기여를 했다는 얘기 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28조 4천억 원이 신규주택에 들어갔는데, 신규주택 구입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은 기존 대출 상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전세금 반환해주는 거라든가 이런 데로 이제 사용되진 거고요. 28조 원 정도가 신규주택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반짝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반짝 효과를 나타내는 거야. 신생아 특례로는 제가 이걸 보고선 제가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작년부터 신생아 특례로는 실패할 거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생아 특례론이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동원한 것이 최근에 우리가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접수 금액이 그러니까는 2월 5일까지 접수 금액이 2조 한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신규주택 구입 대출액은 5천억 원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한 2조 원 정도는 대환 대출, 기존에 있는 대출을 바꾼 거죠. 금리가 낮으니까는. 제가 이거 최백은 TV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 실패할 거다. 실패한다. 왜 실패하냐? 이자 감면액 혜택이 주택가격 하락보다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메리트가 별로 없다. 너는 한시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물론 애를 낳게 되면 또 연장해준다 하지만은 그걸 낳기 위해서 이자 혜택 보고 해서 애를 계속 낳아야 되니까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봐보세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28조 4천억 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신생아 특례론으로 2월 초까지 한 5천억 원 정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 해봤죠. 얼마입니까? 한 29조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까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습니까요? 주택시장 살리려면 얼마가 된다? 167조 원이라서 167조 원. 택도 없잖아요. 택도 없잖아. 원래 정책금융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정책금융이라는 것은 마중물인 거예요. 우리가 펌프질 할 때 펌프가 말라 있으면은 이게 이 압력이 안 생기잖아요. 마중물 효과를 내야 되는데 마중물 효과라는 것은 정부가 이만큼 투입했으면은 나머지 시장에서 민간이 그걸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받쳐주는 거죠. 예? 이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민간이 왜 안 움직였습니까? 민간이 왜 안 움직였냐고.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로는 작년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 이전까지 잠깐 여름에 특히 반짝 효과가 막 이렇게 나타나고 그랬었잖아요. 예? 나타나고 그랬었잖아. 왜? 신규주택에 유입된 금액이 28조 원 이상이 유입됐으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적어도 시장에 현상적으로는 이게 영향을 미칠 게 아닙니까? 이 규모에 비례해서요. 그렇죠? 주택 거래량을 증가시킬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락을 막을 게 아닙니까? 최소한. 일부에서는 상승도 하고, 그럴 게 아니겠냐고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근데 이 금액 자체가 요거 정도 가지고 마중물을 투입하면은, 그 다음에 민간이 그러니까 이걸 이어서 그러니까 빚내서 그러니까 이거 또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민간이 왜 빚을 안 낸 겁니까? 빚을 낼 여력이 없는 거야. 빚을 낸다고 해더라도 소득이 지금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 감당하기가 힘든 거야.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는 시장이 다시 푹 꺼지죠. 계속. 예? 시장이 꺼질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뭐라 했습니까? 민스키 모멘트가 그러니까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신생아 특례론이 이게 정책 주택금융이 효과를 못 보게 되면 공포가 확산된다 그랬잖아요. 공포가 확산된다. 예?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가 됐을 때 공포가 확산된다 그랬잖아요. 이 현상인 거예요, 지금요. 예? 이 현상인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국의 지금 부동산하고 미국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저거잖아요.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시장은 기본적인 게 수요 공급을 봤을 때 이 부동산 시장을 여는 겁니까? 과잉 공급이야. 과잉 공급의 문제인 거예요. 과잉 공급. 예? 그게 가계부채를 가지고 떠받쳐 주니까 계속 짓고 계속 구한 거 아닙니까? PF 사업 막 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막 버리는 거야. 예?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 증가하고 그러면서
상업용 부동산인데 수요가 이제 이게 쭉 줄어들면서 이 과잉 공급의 문제잖아요. 근데 대응 방식은 전혀 상반되죠.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진행하죠. 과잉 공급은 이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장이 건강하게 다시가 되죠. 예? 구조조정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가격 하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공급도 그러니까 줄여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은 이거 막으려고 새로운 빚을, 새로운 돈을 계속 투입하는 거잖아요. 시간 벌기.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선거 때까지 일단 최대한 막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실을 키우는 거잖아. PF 대출도 연장해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장하면서 이자가 잠깐 높아지거든요. 중소기업들도 그러니까는 막 이게 중소기업들 지금 연체율 높아지고 그러니까는 자금 투입해가지고, 예? 이거를 연장시켜주는 거잖아요. 제가 이게 뭐라 했습니까? 90년대 일본이 했던 건 똑같았잖아. 90년대 일본이 이런 짓을 했어요. 정부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공공 SOC 사업을 그러니까 막 대규모로 벌리죠. 근데 일본에서 그게 안 살아났다 했잖아. 일본은 그래가지고 금리를 그러니까 95년도부터는 쫙 내려가지고 1% 저까지 쫙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도 안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안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정부가 대신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잖아. 1%대까지. 신생아특례론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안 살아나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냐면 부실만 커지는 거야. 이 부실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빙산의 일각인 거야. 부실이 일종의 뭐냐면 가려진 빙산이죠. 물속에 있는 저거죠. 예?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걸 무슨 돈으로 이걸 계속해서 이걸 지탱시킬 거냐고요. 이 원인이 어디서 생긴 겁니까? 소득과 일자리 기반이 다 이게 붕괴되면서 이걸 떠받쳐줄 가계부채가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가 한계에 도달한 거야. 예?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조차도 안 들어가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가격이 오른다는 시장의 전망이 있어야 들어갈 게 아닙니까? 무슨 일부 전문가들은 하반기 되면 금리 내려야지 뭐 간다. 일본에서 금리 내렸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신생아 같은 데는 금리 다 내린 거잖아, 이거 사실상이요. 정부가 대신 금리 내렸잖아. 예? 이미 내려줬잖아요. 신생 같은 데는 금리 내린 거잖아요. 이게 사실. 한국에서 금리 내리기 전에도 이미 다 내렸잖아요. 예? 가계가 더 이상 부채를 낼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야. 소득이 찌그러들고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국세청 소득자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보여준 거야. 예? 소득자료가 줄어들었는데. 자, 주택가격하고 가계부채가 변곡점 전후로 해서 주택가격은 22년 6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했고요. 가계부채는 그 1년 전인 21년 하반기부터 정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담대 평균 금리를 보게 되면 대개 우리가 같이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죠. 관계를 갖고 있어요. 주담대 금리야. 뭐 보게 되면요. 예? 국민은행 기준으로. 그러니까 주담대 연체율이 그다음에 주담대 연체율이 이 주황색 선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라고요. 이게 보게 되면은 2021년, 22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빠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연체율이 올라가는 건 왜 그런 겁니까? 대출을 그러니까는 저걸 상환을 못 하는 거잖아요. 연체율이라는 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주택담보대출의 절대 규모는 좀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 뭡니까? 소득이 뒷받침 안 되는 거지. 금리도 있지만요. 소득이 뒷받침 안 되는 거야.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거 갚는데 부담스러울 게 아닙니까?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이 굉장히 취약하다고요. 아까 봤잖아요. 통계를 봤잖아. 거의 70%는 그 소득 가지고 월급여 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요. 먹고 살기 바쁘다고. 예? 조금만 추가 지출이 요인이 생겨도 굉장히 힘든 구조야. 근데 누가 주로 이 부채를 동원해야 돼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한 46% 되잖아요. 전국적 저걸 냈을 때.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6% 정도가 집이 없잖아요. 이 46%는 아까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얼마입니까요? 소득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250만 원 밑에들이야. 예? 국세청 저희 소득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자기 지금 수입을 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 지금 그런 구조라고요. 그런 구조라고요. 자,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가 있죠. 편차가.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연령별로 편차가 있는 거예요. 20, 30대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이 제일 커요. 연체율이. 이게 20대가 21년 그러니까 이 대출액이 줄어들기 시작한 게 언제 났었어요? 21년 3분기. 3분기에 정점을 찍고 나서 꺾이기 시작했었잖아요. 예? 가계부채가. 근데 20대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그 시점부터 오르기 시작해요. 오르기 시작해. 그러고 나서 작년 주택가격이 꺾일 때부터는 누가 그걸 뒤이어서 하느냐? 30대의 연체율이 빨간색입니다. 급증하고 있죠. 파란색 막대기는 20대 이하고 빨간색이 그러니까 30대인데 30대가 뒤에 바톤 터치를 한 거예요. 예? 30대가 우리가 되게 미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그러잖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뭡니까? 가장 신용도가 낮은, 즉 소득 기반이 취약하거나 직장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예?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대출해 준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문제가 일단 시작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확산돼 가는 거잖아, 이게요. 들불처럼 확산된 거잖아요. 예? 확산된 거잖아. 금융시장은 다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대가 가장 취약하잖아, 솔직히. 소득 기반이요. 그러니까 20대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야. 파란색 수치를 보게 되면은 20대의 연체율이 이렇게 좀 증가해 가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30대가 빠르게 뒤이어서, 예? 30대 그러니까는 이 연체율이 증가하는 거야. 30대 연체율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확산된 거지. 30대가 20대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소득기 이런 것들이. 예? 30대가 지금 연체를 주도하고 있다고. 30대가요.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 속에서 일종의 서브프라임, 죄송합니다. 이 특정 연령층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취약하잖아. 가장 많이 그러니까 더 뒤늦게 뛰어든 연령층들이고, 예? 마지막에 많이 뛰어든 연령층들이고요. 예? 근데 이게 20대에서 시작해서 30대로 이게 번지는 시기라니까. 지금 주황색 선 보세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잖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30대 연체율이요. 예? 그렇죠? 이게 실제로 보면 20, 30대의 금융비용을 보게 되면요. 딱 나와요. 21년도면 아직 금리를 그러니까는 이제 21년 여름부터 이제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8월달부터 21년 이자 비용 대비 23년 이자를 보게 되면요. 가구주 전체는 한 28%가 올랐어. 근데 20대는 비율로 보게 되면 102%가 올랐어. 이자 비용이요. 물론 이건 절대 규모가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빨간 어쨌든간에 증가율이 이자 비용의 증가율이요. 그리고 30대도 33% 정도 되니까 평균보다는 높잖아. 20, 30대가 그러니까는 20, 30대가 상대적으로 전체 평균 가구주들의 평균보다도 취약한 거야. 금융 비용에 있어서도요. 예? 자, 이게 제가 오늘 국세청 소득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그러니까 앞에서 소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경제를 이해할 때는요. 경제도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는 이 시야 속에 넣고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연결시켜야 되는 되게 보여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요. 예? 자, 이 가계부채가 지속가능한 조건이 지금 모두 소멸한 상태입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해가지고 주택가격을 끌어올렸어.
그럼 주택 가격이 끌어올리려면 우리 흔히 경제에서 자산 효과라고 있어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가격이 올라갔어. 기분 좋지요? 기분 좋아. 주택 가격이 우리 집 집값이 올랐대. 1억 원이 올랐대. 기분 좋지요? 예? 그럼 기분 좋다고 해가지고 아빠가 야 삼겹살 좀 사다가 뭐 저기 삼겹살 파티 하자. 이럴 수 있죠. 근데 이 자산 효과라는 것은 돈이 아직 회수되기 전 심리적인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바로 팔아치우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바로 팔아치우지 않잖아. 팔아가지고 돈이 회수가 되면은 현금이 그러니까는 소비할 수 있는 현금이 생기지만은 자산 효과라는 것은 그냥 이 가격 자체가 오른 거야. 그래서 심리적으로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생기는 소비 효과를 자산 효과라 그래요. 근데 이거 크지가 않죠. 크지가 않은데 특히 2015년 이후에 보면 이게 거의 없어져 버렸어.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소비가 증가하지 않아요. 과거엔 이게 좀 일부 나타났었는데. 그렇죠? 가계부채 증가한다고 해서 소비가 안 증가해. 그런데 뭐냐 가계부채 증가하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 증가가 가계 소비를 아까 얼마 정도 하락시킨다 그랬습니까? 한 2% 이상씩 하락시킨다 그랬잖아. 10% 증가할 때. 성장률 하락시키고 가계소득 하락시켜. 자영업자의 상대소득이 떨어져. 출산율이 떨어져. 예? 가계부채가 지속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소득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인구가 증가하거나 예? 아니면 뭡니까요? 예? 소득 증가하거나 인구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뭐가 증가해야 돼요? 일자리가 증가하거나. 근데 어느 거 하나가 가계부채 증가하면서 그것들이 다 망가져 버린 거야. 다 망가져 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드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가계가 부채를 그러니까는 내기가 힘든 이런 구조라고요.